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사이버 수업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봐요. 저 지난 학기에 한번 진행을 해봤지만 저도 너무 힘드네요. 그 토요일 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또 그걸 한번 직접 녹음을 했더니 이제 또 우리 또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또 조금 좀 화면이나 또 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런 어떤 말씀들이 계셔서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두 번 공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온라인으로밖에 오시지 못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 사항이나 또 수업 녹음이 또 저도 이 프로그램으로 또 처음 녹음하는 거여서 어떤 선생님께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 그러면 아무 때고 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무 때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업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이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 다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방법,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 또 우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욕구 조사를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여러 사회에 대한 조사들을 사회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를 하는 거고 사회과학에서의 조사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라는 게 뭐냐?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현장에서 듣고 개념, 가설, 변수, 조작적 정의, 뭐 이론, 이런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조사에서의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다음에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세미나나 아니면 회의에 가셔서 그 대화를 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이론의 사회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기본 단어들, 개념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아까 또 공부를 했던 게 뭐죠? 네, 개념, 변수, 그 다음에 변수에도 통제 변수, 뭐 매개 변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개념적인 정의를 만들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증 가능하도록 실제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가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설이라고 그랬죠. 이 가설을 만들 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가설이 좋은 거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도록. 왜? 가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되면 이론으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어떤 공통점을 가진 설명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설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설이 증명이 되면, 참이라고 증명이 되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수 간의 관계를 증명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인 거고, 이 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조사 문제가 어떤 건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사 문제가 뭐고, 관심을 쏟고 있는 사회 문제들,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나의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문제들, 아니면 사회의 현상들,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들이나 상황이 어떠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한 게 뭐냐? 조사 방법의 단계에 있어서 조사 문제를 선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문제가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사인 제가 아니면 연구자인 제가, 내가 계속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는 이런 문제점들을 호소를 했고, 이런 문제를 호소하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그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 그러면 그걸 조사 문제로 선정을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적 정의나 조작적 정의를 통하긴 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문제, 그게 바로 조사 문제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는 거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내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측정 가능하게 수량으로 설명해내는 게 바로 좋은 가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가설 설정이라는 게 뭐냐? 조사 문제를 구체화하고 수량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마지막에 가설을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조사 방법의 단계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 개념들, 용어들을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어떻고 조사론에서의 어떤 이론들,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때 계속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정의는 어떻게 하고 가설은 어떻게 하고 이론은 어떻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지금 어떤 이런 개념들의 단어들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설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읽어서 먼저 연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회 다른 어떤 타학문과 교류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봐서 그런 기초 지식을 좀 갖고 사전 지식을 좀 갖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문헌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연구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그 사전 연구들을 많이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그런 연구 주제를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고 통찰해볼 어떤 기회를 가지는 게 좋고요. 세 번째가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현실을 내가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가설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고 만들어낼 거냐, 가설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가설 구성 또는 가설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설 구성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결국은 가설을 어떻게 적절히 구성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설 구성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설명을 좀 들었고요. 자, 결국 그걸 좋은 가설 맨 아래쪽 4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결국 좋은 가설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첫 번째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 및 논문의 탐독, 두 번째 연구 주제에 관련된 현실의 분석, 세 번째 개인의 독창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다 관련되어 있는 사전 연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통찰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경험과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사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관심을 갖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가설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는 좀 설명이 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가설의 구성, 작성 방법, 논리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의 형식은 두 가지 문장을 하나의 조건문 형태의 복문으로 결합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가설들을 만들게 되고요. 선정되어 있는 변수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A는 B로 인해서 C로 바뀔 것이다. 아니면 A는 C로 바뀐다. 왜? B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A라면 이렇게 해서 B로 될 것이다. 아니면 만약 A는 뭐뭐뭐 할수록 BBB 할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가설을 만드는 걸 한번 예를 들면 청소년이 학교의 결석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을 것이다. 주체가 있죠. 근데 학교 결석 횟수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변수의 하나죠. A란 변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할수록 4개 변수죠. 아니면 통제 변수라고 표현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결과 학업 성취도는 낮을 것이다. 학업 성취도 B 변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가 될 수 있다. 만약 학교 결석 횟수가 증가할수록 만약에 학교 결석 횟수가 증가하면 학업 성취도는 낮을 것이다. A는 B이다. 네. 4개 변수 학교 결석을 한 번만 할 거냐, 2번만 할 거냐, 3번만 할 거냐, 4번 할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4개 변화를 주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하는 통제 변수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가설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좋은 가설의 기준은 둘 이상의 변수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그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주면 좋다 하는 겁니다. 네,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주면 아주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좋은 가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 또 A가 증가할수록 B는 감소한다. 이런 형태의 좋은 가설을 만들면 좋은 가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는 경험적인 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은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는 뭐냐?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 뭐 A가 증가할수록 B도 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그 가설을 만들긴 하지만 A가 1 변할 때 B도 2 변한다, 아니면 3 변한다 이렇게 수량화할 수 있다면 나중에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하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설을 만들 때부터 그런 가설이 될 수 있도록 가설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설 구성 시에 고려할 사항. 첫 번째,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연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왜? 과학이니까요. 과학의 특성은 경험적인 결과고, 논리적이고, 검증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검증 가능하다는 건 뭐냐? 제가 아닌 다른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했어도 같은 결과가 비슷한 신뢰도 말씀을 드렸었죠. 신뢰도 95%를 목표로 했다라 그러면 95% 정도는 거의 동일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설명할 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 가설은 가능한 하나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로 기술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 변수 하나와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가 가능하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사회의 공통성을 꿰뚫는 그런 가설들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세우는 것은 연구 논문으로서 환영받지 못하겠죠. 왜? 누구나 상식이나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 직관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의 권위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관계들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설로 만들어서 그걸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설 구성할 때는 이렇게 7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보고 가설을 구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가설의 종류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5페이지 가설의 종류. 네, 가설에는 영가설과 연구가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가설은 말 그대로 0입니다. 제로, 규모가설, 결과가 없다 라는 그런 가설이고요. 연구가설은 실험을 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아까 정의에서도 가설에서도 이렇게 영가설, 연구가설 두 가지로 구별하듯이 정의에서도 어떻게 했죠? 개념적인 정의, 조작적인 정의 두 개로 구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 개념적인 정의는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정의들인 거고요. 실제 실험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면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조작적 정의의 한 방법이 바로 가설을 만드는 건데, 가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로 되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설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설하는 거. 그래서 결과가 따로 특별히 나오는 게 없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A와 B가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가설은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없음을 예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IQ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가설은 결과가 따로 특별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실험을 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아까 정의에서도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설에서도 개념적 정의는 영가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공통점이 좀 보일 수 있고요. 조작적 정의는 연구가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연구가설은 실험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가설은 영가설과는 반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A와 B는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가설은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연구가설은 A와 B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가 있다. 이야기는 뭐냐?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Q는 성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설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에서도 보셔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영가설은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연구가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연구가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 가설에 대해서 그거를 검증해야 될 경우에는 연가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 기존에 연구를 하기 위한 가설을 세워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것이 반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는 연가설을 세워서 그 연가설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연구가설이 참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작적 가설 검증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가설을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가설의 종류 중에서 요즘 새로 설명되는 게 이제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대립가설 또는 대안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영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입니다.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A에 따라 B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녀 수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 영가설, 대안가설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개념,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가설이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검증이 되면 이제 이론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하나의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진술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진술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진술들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형외던 이론들은 뭐 전제조건이나 공리, 정리, 명제, 가설, 뭐 경험적 일반화 등의 서술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러한 이론들은 개념이나 변수, 명제들을 구성 요소로 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형태로 서술하는 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든 뭐 일반 다른적인 어떤 이론이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었든지 간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론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연역적인 이론 체계, 그다음에 귀납적인 이론 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들을 3단 문법의 형식을 통해서 가정하는 방법이고요. 이와 반대로 귀납적인 방법은 어떤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연역적인 접근 방법은 보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론 지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내는 방법은 이론을 형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귀납적인 방법은 이와는 좀 다른 방법이죠. 한번 연역적 이론 체계의 예를 들어볼까요? 연역적 방법은 3단 문법이 주로 대표적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러한 3단 문법의 보통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역적 방법으로 이러한 형식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 귀납적인 이론 체계는 이와는 좀 반대되는 방법,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순서로 특수한 경우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바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 연역적 방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귀납적 방법은 그 결과가 이 뒤에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을 맨 마지막에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죠.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들이 진실이다 라는 것들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이론은 개별 사건들을 관찰한 후에 일반적인 결론을 이뤄내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연역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귀납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제 사회 현장에서 만나볼 때는 계속 순환되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이야기냐? 어떤 이론을 발견해내서 이론이라는 것을 형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설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일반화하고 그것이 다시 또 이론으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계속되는 구조들을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학문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을 굳이 구별을 하겠지만, 실제 사회 현장에서는 가설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론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학문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들이 발전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이론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연구해내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실천 현장에서 검증하고 또 그런 검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이 계속 순환되면서 학문은 발전하고 이론은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나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됨으로써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또 사회 발전하는데 이론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이 계속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서로를 또 상호 보완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증되거나 수정되어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되는 과정들을 계속 순환함으로써 더욱더 학문이 발전하고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데 더 좋은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에 바로 이론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조사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다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조사 연구의 절차와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